면도칼로 목을 댕강 진짜 몇 날 며칠을 시달리게 할 정도로 잔인합니다. 초반에는 진짜 흥미로웠고 중반까지는 거의 박수칠급으로 고화하고 훌륭하다고 생각을 했고 마지막에는 뭐 이렇게 대충 만들었노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뉴프렌치 익스트리미티 4대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또 안 해볼 수가 없죠. 프론티어, 인사이드, 마터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이야기해볼 엑스텐션, 고통, 피비린내, 본능, 육체, 다중인격적인 살인극이다 라고 이야기를 드립니다. 네, 그린이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딥그린입니다. 일주일 만에 다시 또 돌아온 딥그린입니다. 저번에 또 쇼츠도 올리고 그렇게 했잖아요. 생각해보니까 유튜브를 한다는 사람이 쇼츠도 안 올리고 되게 게을렀던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영상에서 가장 중요했던 부분 또는 제가 좋아하는 이야기들 그런 것들을 함축적으로 쇼츠로 이렇게 한 일주일에 한 3개, 4개 정도 올려볼 생각이에요. 또 이런 것도 해보니까 나름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여러 가지의 발전하는 모습도 여러분들이 또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고 참 이렇게 영상 만드는 게 또 일주일 만에 이렇게 돌아오는 게 쉽진 않은 일이면서도 너무 즐겁습니다. 그리고 요새는 밤에 촬영을 하는 것보다 이렇게 낮에 촬영을 하고 있어가지고 더 좀 마음 심적으로 조금 부담이 덜한 것 같아요. 지금 저기 창문에서 지금 햇빛이 딱 받아가지고 빛이 저기에 딱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배경으로 또 이야기를 하는 것이 즐거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오히려 문라이트 그 영화 이야기하는 것보다 그 테리파이어 이야기하는 게 더 마음이 편했다고 했잖아요. 그거 대본 정리하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이번 영화도 오히려 좀 이야기하면서 또 대본 정리하면서 좀 마음 편하게 좀 흥미진진하게 대본 정리를 했던 것 같아요. 이 고어 영화 또는 슬래셔 무비 또는 이제 좀 딥하고 철학적인 이야기를 하는 게 내 성향에 잘 맞나 이런 생각들을 요새 또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너무 막 이상한 영화가 아닌 이상이야 또는 나름의 그런 쪽으로 유명세를 가지고 있는 영화 이런 것들은 다 제가 리뷰를 할 거니까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또 많이 영상 봐주시고 또 의견 남겨주셔서 댓글에서 활기차게 여러분들께서 이런 이야기 또 저런 이야기 또는 제가 이야기했던 부분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봤는데 너무너무 다들 좋은 의견이고 또 생각이고 또 경험들을 그렇게 공유해 주셔가지고 진짜 그런 거 보는 것도 너무 즐거웠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제가 댓글을 하나하나 다 읽고 다 하나하나 다 반응을 해드리려고 하잖아요. 다른 사람들 보기에는 조금 뭐 심적으로 너무 다 가지고 가려고 하는 게 아니냐 또는 지칠 수도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하는데 저한테는 그게 또 낙이고 또 하나하나 또 소통하는데 그런 거 또 나름의 재미를 엄청 많이 느끼기 때문에 댓글 달아주시고 활동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유로운 이야기들 뭐 그런 것들 다 써주셔도 되니까 가감없이 하루에 일주일에 있었던 중요한 이야기들 또는 응원받고 싶은 이야기들 힘들었던 이야기들 이런 것들 다 써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우리 그냥 다 여기에서 일주일 만에 모여서 이야기하는 장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매번 식상하지만 여러분들한테 또 감사하다는 말 꼭 드리고 이렇게 시작을 해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뭐 일을 하고 또 꿈을 이뤄나가고 또 목표를 이뤄나가고 이런 것들은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요새 좀 극히 실감하고 있는 부분은 어떤 거냐면은 수면에 대한 거를 중요성을 좀 많이 느껴요. 수면 부족 뭐 한때 우리나라에서 그런 이야기들이 많았잖아요. 하루에 5시간이면 충분하다 4시간이면 많이 자는 거다 잠잘 시간에 항상 일을 하고 돈 벌 궁리를 하고 어떻게 뭐 더 배울 궁리를 해라 뭐 이런 이야기들이 한때 막 붐처럼 있었잖아요. 좀 많이 자면 많이 잔다고 뭐락하고 막 그런 게 있었잖아요. 그런 수면의 중요성에 대한 연구들이 많이 발표되고 있고 그것들이 다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마당에 수면 부족을 달고 살게 되면은 사람이 어떤 식으로 망가지는지 어떤 심각한 질병들을 얻게 되는지 그런 연구들이 많아지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요. 의사들이라든지 뭐 과학자들이 권장하는 수면량은 7시간에서 8시간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6시간으로 줄어든다라고만 해도 바로 심장병이라든가 고혈압이라든가 뭐 심혈관이라든가 이런데 문제가 크게 올 수 있고 치매 걸릴 확률이 엄청나게 기하급수적으로 높아진다고 하더라고요. 평소에 우리가 수면 부족으로 인해서 겪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면 뭐 집중력이 흐려지고 기억력이 흐려지고
되고 또 판단력이 흐려지는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래서 며칠만 잠을 좀 줄여도 술 마신 것처럼 사람이 멍해져 있다거나 인지 능력 안 좋아진다거나 그런 게 있잖아요. 장기적으로는 그게 치매로 이어지는 그런 발병률이 높아진다는 연구도 꽤 많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좀 해보고 싶어가지고 수면에 대한 뭐 그런 유튜브를 엄청 많이 봤어요. 과학자님들께서 이야기하시는 부분들을 많이 봤는데 편도체를 과화 활성화시켜서 짜증, 불안, 그리고 분노 이런 것들을 훨씬 더 쉽게 느끼게 된다라고 하고 오히려 전두엽은 기능이 떨어져서 별일이 아닌 거에도 순간적으로 욱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해요. 잠을 잘 자는 건 좋은데 너무 늦게 자고 너무 늦게 일어나고 이런 거는 당연히 안 되겠죠. 설문 같은 거 해보면은 1시 이후로 잔다는 사람이 거의 뭐 45% 이상이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수면을 하는 시간이 점점 늦어지고 있잖아요. SNS라든가 뭐 유튜브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는 그런 것 때문에 현대로 오면 올수록 이 수면에 대한 그런 경각심을 많이 잊게 되는 것 같아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꼭 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면역력 약화, 심혈관 질환 위험 증가, 그리고 비만 유발, 피부 트러블 플러스 노화 촉진. 저는 이 피부 트러블이랑 노화 촉진 이거를 좀 제일 많이 체감을 하거든요. 너무 혼자 뭐 하고 싶은 것도 많고 이뤄내고 싶은 것도 많고 그런 게 있었는데 그에 비해서 시간은 또 부족을 했어요. 시간이 부족하다라고 한다면은 수면을 좀 줄이면 되는 거잖아요. 그때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 며칠만 지나도 피부에 막 여드름이 엄청 많이 나고 각질이라든가 홍조라든가 이런 것들이 엄청 많이 올라오는 거예요. 요 근래에도 좀 잠을 설치긴 했거든요. 잠을 안 자려고 했던 게 아니라 고민을 하는 상태로 잠을 자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쉽게 잠에 들지 못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수면에 약간은 장애가 생겼었습니다. 잠을 제대로 못 잔다는 게 곧 스트레스를 받는다라는 것과 직결이 되는 문제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스트레스 받으면 피부가 완전히 뒤집어지거든요. 그래서 요새 또 잘 자고 일찍 일어나고 이런 패턴들을 가져가다 보니까 좀 피부도 다시 돌아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피부가 안 좋아진다라고 하는 게 어떤 염증 반응 같은 거잖아요. 염증 반응을 일으킨다는 것 자체가 몸에서 면역 반응이 일어나는 그런 거다 보니까 우리 그린이 여러분들께서도 다 같이 잠 제때제때 주무시고 그래야 될 것 같아요. 4-5시간 수면으로 이게 몇 년을 버티게 되면은 수명 자체가 단축이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잠은 죽어서 자 그런 말은 없습니다. 할 일이 있으면은 미리미리 좀 해놓고 잘 때 되고 이러면은 무조건 칼같이 딱 끊고 딱 자고 다음날 일찍 일어나서 활동을 하든가 이런 식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잠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매주 제가 이 영상들을 늦게 올리잖아요. 제가 진짜 제일 양심이 없어요. 수면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들 잘 시간에 자꾸만 이렇게 영상을 업로드하니까 여러분들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제가 조금이라도 영상을 빨리 올려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저도 일찍 자고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주말에요. 우리 전부 다 잠이 다 보약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수면 다들 잘 챙기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수면이라는 게 또 휴식과도 굉장히 연결돼 있는 거잖아요. 원래 뭐 직접적으로 언급하진 않겠습니다만은 노동 착취라든가 안에서 뭐 과로사 뭐 그런 걸로 인해서 사망을 하는 사건들이 종종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런 거 보면은 어떻게 사람이 과로사를 할 수가 있느냐 뭐 이런 생각도 많이 하게 되고, 회사나 프리랜서로 일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겠죠. 휴식 꼭 취하시고 회사에서 그런 여건들을 조성해주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과감하게 그곳을 탈출하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목숨을 걸 만한 직장이라는 건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목숨을 걸 만한 일 그런 것도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저도 옛날에 그랬어요. 하면서 몸 상태가 엄청나게 악화됐어서 가지고 큰일 날 뻔한 적이 몇 번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깨닫고 너무 좀 서글프고 그랬었는데 그거 아니어도 여러분들 살아날 구멍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을 갉아먹고 있고 여러분들을 죽이고 있는 직업을 또는 일을 하고 있다면은 빨리 그만두십시오. 삶을 살기 위해서 그런 직업을 가지는 거고 그 직업이 또는 이 직장이 나를 죽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빨리 그만두고 탈출하는 것도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 이런 말 하기 좀 무책임합니다만 그냥 몸에 좀 나쁜 것도 좀 먹고 술도 좀 마시고 뭐 담배 피시는 분들은 뭐 담배 한 대씩 피고 뭐 이러고 스트레스를 안 받는 게 좀 제일 중요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가 더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그냥 오래 살고 더 잘 사는 방법만 계속 찾으려고 하지 어떻게 하면 덜 미쳐서 사는지는 전혀 안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다 미칠 필요는 없거든요. 일에 미쳐야 미친다 그런 말은 없습니다. 우리가 미치면은 그게 다 무슨 상관입니까? 우리가 일하고 몸 담고 있는 것에서부터 약간의 소확행을 하면서 소소한 즐거움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지 뭐 어떤 거대한 실체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면은 우리 삶 자체가 우울해지고 힘들어지니까, 그러니까 너무 그런 거에 목숨 걸지 말고 조금 다른 행복들에 대해서 그리고 또 내가 나의 건강에 대해서 잘 찾고 또 경각
경각심을 가지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살면 얼마나 살겠습니까? 스스로에게 너무 관대해지는 것도 문제라고 생각을 하지만 스스로에게 너무 엄격해지는 것도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빼앗으려고 하는 그런 직장 또는 사람들 이런 것들로부터 빨리 도망치고 그렇게 합시다 여러분들. 이거는 여러분들께 드리는 말이기도 하지만 저한테도 항상 하는 말이에요. 누가 뭐 과로사했다 업무량 때문에 피해를 받아가지고 다 죽어가는 그런 청년뿐만 아니라 여러 계층에 있는 분들 뭐 다 그런 거 생각을 하면 진짜 속이 천불 날 것 같은데, 그런 가치를 훼손하려는 사람들로부터 우리 다 벗어나서 삽시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끼리 응원하고 화이팅하고 그렇게 합시다. 화이팅! 네, 오늘도 여기까지만 얘기하고 수면에 방해되지 않도록 일찍 좀 올리도록 할게요. 항상 이렇게 또 늦게 올리는데 또 와가지고 봐주시고 이런 거 보면은 너무 죄송스럽다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진짜 너무 감동받고 그렇기도 하거든요. 그런 감사한 마음 때문에 저도 댓글 하나하나 놓치지 못하고 답글 달아드리고 또 소통하고 또 그런 걸로부터 즐거움과 감동을 얻어가고 있긴 한데, 여튼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쯤에서 음악 이야기 또는 아티스트 이야기 한번 해봐야겠죠. 오늘 이야기해볼 아티스트 같은 경우에는 릴스 좀 많이 보시는 분들, 쇼츠에도 많이 나왔던 것 같네요. 이 가수가 부른 씁쓸하고 공허한 그런 음을 아시는 분들이 좀 많으실 것 같습니다. 바로 샤일로 다이내스티입니다. 이 사람의 정보에 대해서 잘 알려진 게 거의 없습니다. 옛날에 레딧 이런 데에다가 막 검색을 해보기도 했었는데 정확한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은 없는 것 같았고, 음악계에서 약간 전설로 남은, 진짜 전설이죠. 왜냐면은 이 사람이 완전히 종적을 거의 감춰버렸으니까 전설처럼 떠도는 인물인데 미스터리한 인물이에요. 사운드 클라우드에 음악을 많이 올리고 그런 부분들을 좀 주목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요새는 사운드 클라우드에 자기 노래를 올라가지고 그걸로 하이브를 받고 그런 경우가 거의 없죠. 근데 거기에 에서 굉장히 두각을 드러냈던 사람이었습니다. 로파이 음악이라고 한다면 무조건 이 샤일로 다이내스티는 이름이 나와요. 약간 침울한 독특한 음색과 독특한 음악을 뽐내고 있는데 미국인이에요. 싱어송라이터로 2014년에서 17년경에 사운드 클라우드에다 자기가 부르는 어쿠스틱 클립을 올리다가 활동을 하고 타입을 받나 싶을 때 갑자기 종적을 감춰버렸습니다. 흑인인데 어딘가 먼 곳을 바라보고 있는 공허한 눈을 한 채로 막 흐릿하고 보였듯 말듯한 그런 조명을 쓴 채로 공허하게 노래를 부르고 있는 모습으로 짧은 클립으로 한 번씩 등장을 했어요. 정말 선이 굵직한 음악을 몇 곡 발매하기도 했었습니다. 그 중에 몇 개가 바로 So Low라는 노래랑 노바케인이 대표적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어요. 지금은 죽었다 뭐 이런 얘기가 한간에 떠오르는 적도 있었지만 그것도 사실이 아닌 걸로 밝혀졌고, 또는 종교적인 이유로 인해서 은퇴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어느 하나 정확하게 알려진 거는 없습니다. 음악적인 사운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본다면은 굉장히 미니멀합니다. 대부분 통기타에 의존해서 그 멜로디 반으로 이 노래를 이어나가고 있는데 굉장히 짧고 미니멀하고 공백이 많은 그 음악 사이에 진득한 감정을 녹여낸 가사들을 얹고 있어요. 속삭이듯이 부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어딘가 숨을 크게 머금고 있는 듯한, 하품을 하는 듯한 미성으로 노래를 불러요. 근데 그게 엄청 매력적입니다. 그 특유의 드림팝 같은 느낌과 공허하면서도 따뜻한 그런 느낌이 들고 있는데, 공허하면서 따뜻하다라는 말이 되게 모순적이잖아요. 근데 여러분들도 이 사람의 곡들을 다 들어보시면은 좀 그렇게 많이 느끼실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부르는 노래들의 가사들을 좀 지켜보자면은 어떤 단순한 슬픈 감성 같은 것들이 아니라 인간이 가지고 있는 내면의 고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과 또 연결되고 싶다라고 하는 모순된 갈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기도 하고요. 다른 사람에게 말할 수 없는 그런 상처들에 대한 기록으로도 보인다라는 부분이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종교적 신념을 가지고 있다라고 좀 유추가 되는 게 신에게 고하는 듯한 그런 가사들도 종종 보이거든요. 인간 내면에 가지고 있는 단순하지 않은 그런 쓸쓸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 같다라고 좀 생각을 했습니다. 굉장히 단순한 또는 로파이적인 음악을 우리들에게 들려줬지만 결코 이 사람이 표출했던 감정만큼은 전혀 가벼운 것들이 아니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들어요. 디지털 시대의 진짜 유령 같은 예술가라고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진짜 이 사람은 이렇게 완전히 호련히 사라져버려서 오히려 더 전설적인 인물처럼
좀 된 것 같아요. 또 오바케인 같은 경우에는 스피드업 버전으로 다르게 샘플링 해가지고 시네마틱 릴스라거나 좀 감성이 있는 그런 숏폼에 많이 등장하기도 했었어요. 지금도 저는 이 원곡을 좀 자주 듣는 편입니다. 이 곡이 주는 요상한 쓸쓸함이 되게 마음에 들어요. 엄청나게 귀를 사로잡는 그런 음악들도 좋지만 이런 로파이적인 감성을 보여주는 아티스트들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그런 사람들을 또 열심히 또 찾아보고 할 거고요. 또 이렇게 음악을 저도 찾아서 듣고 있지만 이 사람 존재 자체가 약간 로스트 미디어 같은 느낌도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이 좀 마음에 들어요. 그런 서사라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여러분들 약간 이런 쓸쓸한 감정 또는 단순하지 않은 감성을 이야기하는 곡을 한번 들어보고 싶다라고 하신다면은 샤일로 이 사람의 노래를 한번 들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해볼 영화를 바로 넘어갈 텐데 오늘 이야기해볼 영화는 제가 일전에도 한 번씩 소개해드린 적이 있었어요. 소개해드렸다기보다 언급을 하고 넘어갔다라고 이야기 드리는 게 맞을 것 같긴 한데 프렌치 뉴웨이브 호러 스타일의 전형이 되는 또는 4대장 중 하나가 되는 영화다라고도 이야기를 드릴 수 있겠지만 프렌치 뉴웨이브 호러라고 이야기하기보다 뉴 프렌치 익스트리미티라고 이야기를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요. 4대장이라고 한다면 프론티어, 인사이드, 마터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이야기해볼 엑스텐션 또는 하이텐션이라고 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이 네 가지 중에서 보어도로 따지자면은 한 2등 또는 3등 정도 가는 게 맞다라고 보이지는 작품이고 4대장을 한꺼번에 소개를 할까 했었어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일단 마터스는 제가 일전에 좀 짧게 다룬 적이 있었고 나머지 인사이드라든가 프론티어 같은 경우에도 좀 따로 이야기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좀 깊게 이야기해보는 게 맞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오늘 그 나머지 3개 중에서 엑스텐션 이렇게 들고 왔습니다. 되게 잔인합니다. 되게 잔인하기도 하고 추격신이라든가 불안감을 조성하는 긴장감을 조성하는 그런 장면에서는 거의 뒤따를 영화들이 없다 싶을 정도로 대단한 연출을 보여주고 있기도 한데 그 와중에 저는 좀 각본을 불성실하게 짰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서 비판받을 요소들도 너무 많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랑 이 영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또는 이 영화를 보셨던 분들의 의견도 좀 궁금하기 때문에 자세하게 표현법이라든가 어떤 부분에서 좀 제가 실망을 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일단 먼저 그런 이야기들을 해보려고 한다면은 줄거리부터 살펴봐야겠죠. 바로 출발해 보도록 할까요?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영화가 시작하자마자 어떤 병실에서 시간을 보내보고 있는 한 여자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쇼컷의 머리를 하고 있는 한 여자예요. 여자의 온몸에는 상처 투성이고 그 벌어진 상처를 잡아놓기 위해서 스테이플러가 여기저기 박혀있는 모습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엄청 거대한 사건이 있었음을 보이고 있는 모습인데 그런 여자 뒤로 어떤 꿈 같은 것 그리고 기억의 회상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숲을 온몸에 상처를 입은 채로 돌아다니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리고 이 여자를 쫓고 있는 것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여기저기 도망을 치면서 이 숲을 한참 헤매고 있는데 검은 화면이 나오게 되었고 헤드라이트의 빛 같은 것이 비춰지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영화의 제목이 뜨고 있어요. 하이텐션이라고 뜨고 있습니다. 엑스텐션이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는 이 숲에 나 있는 아스팔트 도로를 달리고 있는 한 아우디 차량을 보여주고 있어요. 한참 거칠게 도로를 달리고 있다가 운전자가 무언가를 발견한 듯이 급정거를 하게 되었고 뒷좌석을 바라보게 되었어요. 이 안개가 자욱한 숲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모두 꿈이었다는 듯이 어떤 여자가 잠에서 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자는 첫 장면에서 등장을 했던 쇼컷의 그 여자였습니다. 바로 마리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마리는 어디론가 향하고 있는 차의 뒷좌석에서 잠에 들었다가 이런 꿈을 꾸게 된 것이었어요. 그리고 운전을 하고 있는 사람은 마리의 대학교 친구인 알렉스입니다. 주황색 푸조 해치백을 타고 알렉스의 집으로 향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대학교 방학을 맞아서 알렉스의 시골집으로 초대를 받아서 거기에서 같이 공부를 하기로 한 것이었죠. 그러면서 마리가 방금 꿨던 꿈에 대해서 알렉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나 방금 진짜 이상한 꿈 꿨다. 그리고 내가 상처 입은 채로 누군가에게 쫓기고 있었어. 근데 나를 쫓고 있는 것은 어떤 무섭게 생긴 남자 같은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쫓고 있던 것이었어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꿈이라도 좀 평범하게 꿀 수는 없느냐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건 싫어 시시하잖아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차에서 담뱃불을 붙이고 있습니다. 극혐이네요. 차에서 흡연을 하고 둘은 막 투닥거리면서 운전을 해가지고 알렉스의 집으로 가고 있는데 굉장히 막역한 지간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알렉스는 담배를 피면서 잠깐 생각에 잠긴 듯이 창밖을 바라보나 했을 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조수석으로 기어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음악 볼륨을 굉장히 크게 틀어놓은 채로 둘은 노래를 흥얼거리면서 아름다운 시골길을 달리고 있어요.
날씨는 굉장히 화창하고 좋은 일이 많이 벌어질 것 같은 그런 좋은 예감입니다. 그리고 화면은 알렉스의 집을 보여주고 있어요. 누가 봐도 뭔가 프랑스의 시골집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전형적인 아름다운 시골집을 보여주고 있는데, 나름 2층 집에 약간 낡은 듯해 보이지만 꽤나 낭만적인 그런 공간인 것 같아요. 듬성듬성 고르지 않게 자라있는 그런 잔디도 꽤나 낭만적이고요. 그리고 이 가족의 구성원은 알렉스의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남동생 키우고 있는 커다란 대형견 한 마리, 이렇게였습니다. 꽤나 단란한 가족이고, 특히나 동생은 누나인 알렉스를 굉장히 좋아하고 잘 따르는 아이인 것 같아요. 누나 언제 와? 귀엽게 기다리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이 단란한 가정 뒤로 엄청나게 러스티하고 거친 모습의 트럭을 한 대 보여주고 있어요. 시트로엥 회사에 진짜 이상하게 생긴 트럭인데, 여기에는 운전자가 한 명 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운전자의 모습은 굉장히 험악하고 더러운 지저분한 그런 모습을 하고 있어요. 무슨 행위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자세히 들여다보니 구강 성교 같은 것을 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남자가 붙잡고 있는 머리채의 모습은 여성의 것이 분명했지만 이상하게도 머리만 덩그러니 있고 여성의 신체가 보이지 않습니다. 한참 이 장면을 의심하면서 바라보고 있을 때 이 성행위가 끝났는지 트럭 주인이 절정에 이르게 되었고, 자신의 차 창문 밖으로 잘린 여성의 목을 귀찮다는 듯이 대충 던져버립니다. 그리고는 차에 시동을 걸어서 이 장소를 유유히 떠나게 됩니다. 이 여성의 머리는 비참하게 이 흙길 위에 던져지게 되었습니다. 알렉스와 마리는 이제 운전자를 교체해서 또 가고 있는데, 밤이 어둑어둑해질 때까지 도착을 하지 못했습니다. 마리가 운전하고 있을 때 알렉스는 깊은 잠에 빠지게 되었고요. 그렇게 이 어두워진 밤길을 운전을 해 나가다가 어떤 흙길, 옥수수 밭길을 지나가게 되었는데, 여기에서 알렉스가 갑자기 불현듯이 잠에서 깨서 저기 숲을 안에 누군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는 갑자기 이 차에서 내리게 돼요. 마리는 내리지 말고 어디 가지 말라고 소리 지르고 있지만 알렉스는 들은 척도 안 하고 그 숲을 안으로 사라져버리게 됐습니다. 마리는 시겁해서 자신도 내려가지고 알렉스를 찾아서 옥수수밭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는데, 공포에 완전 질려갈 때쯤에 갑자기 차가 움직이는 소리를 듣게 되었어요. 다시 자신들의 차를 뒤쫓아가게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그냥 알렉스가 장난친 거였습니다. 무서워 죽는 줄 알았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마리도 다시 이 차에 타게 되었고, 결국에는 알렉스의 집으로 도착을 하게 되었어요. 딸을 그리고 누나를 기다리고 있던 알렉스의 가족은 늦은 밤에 도착하게 된 알렉스를 반갑게 맞이하게 되었고, 마리와도 굉장히 반갑게 인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따뜻한 모습의 가족을 하고 있는데, 이 모습을 마리는 약간 질투심 같은 것이 묻어나는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생은 저녁 내내 우리 알렉스만 기다렸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재회의 기쁨을 또 나누고 있어요. 마리는 가족들과 인사를 다 나누고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알렉스도 잠든 자신의 동생을 방 안에 들여다보내주고 마리에게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둘이 잠깐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남자 얘기하고 연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런 것이겠죠. 그러면서 알렉스가 마리에게 질문을 합니다. 너는 남자 안 만나?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었어요. 그 말에 뭔가 미심쩍은 듯이 대답을 하기 싫다는 듯이 마리가 그냥 나 담배 피러 갈 건데 너도 갈래? 라고 화제를 전환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늦잠 자지 말라고 9시에 너 깨우러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는 잠을 자러 가게 됐어요. 알렉스의 아버지는 아직 잔업이 남았는지 자신의 서재에서 무언가 일을 하고 있습니다. 마리는 이 집 앞마당에 나와가지고 후드를 눌러 쓴 채로 담배에다 불을 붙이고 있어요. 한참 담배를 피고 있을 때 창문으로 알렉스가 샤워하는 모습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나체의 모습을 하고 샤워를 하고 있는 알렉스의 모습을 뭔가 약간 미심쩍은 그윽한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알렉스를 좋아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게 되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렇게 몰래 알렉스의 샤워하는 장면을 훔쳐보다가 담배를 다 피고 방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모두가 잠든 이 집에서 마리는 헤드셋을 끼고 달빛에 기대어 어떤 생각에 잠깐 잠겨있다가 자신의 바지 지퍼를 내리고 를 하기 시작합니다. 해피타임을 즐기고 있을 때 아까 봤던 그 살인마의 트럭이 어딘가를 향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 살인마가 향하고 있는 곳은 바로 알렉스의 집이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집에 도착을 하게 되었고, 이 집에 초인종을 누르게 됐습니다. 아직 깨어있던 아버지가 황급히 옷을 챙겨 입고 문으로 향하게 되었고요. 누군지 알아보기 위해서 현관문을 먼저 열게 되었는데, 안전문 틈새로 이 살인마가 서 있는 게 눈에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 살인마는 지체할 시간 없이 어떤 망치
같은 것을 알렉스의 아버지 머리통에다가 가격을 해버리게 됐습니다. 아버지는 끔찍하게 피를 흘리면서 고통에 절규하고 있을 때 살인자가 이 문틈으로 손을 집어넣어서 잠금 장치를 풀고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고요. 그리고는 사정없이 아버지의 얼굴을 몇 번 더 가격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엄청난 고통에 신음을 하면서 2층으로 기어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이 살인자는 아버지를 그냥 살려둘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자신에게 달려드는 개까지 순식간에 처리를 해버리고 아버지가 올라가는 계단 중턱까지 걸어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계단 옆에는 어떤 철제 난간 같은 것이 있었어요. 그 난간 틈새보다 아버지의 머리가 조금 더 커서 잘 들어가지 않자 발로 사정없이 밟아버려서 그 목을 바깥으로 빼게 되었어요. 난간 틈에 고통스럽게 끼어있는 아버지에게 어떤 짓을 하려고 했나, 그것은 굉장히 끔찍한 것이었습니다. 갑자기 어떤 크고 무거워 보이는 선반을 하나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는 그 선반을 계단 옆에 반듯하게 세운 뒤에 순식간에 큰 힘으로 확 밀어버려가지고 알렉스의 아버지의 목을 댕강 잘라버리는 그런 행위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알렉스 아버지의 목은 속절없이 찢겨서 떨어져 나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소개해드리는 영화가 늘 그렇듯이 여기에서도 어떤 카메라를 돌려주는 친절은 전혀 없습니다. 이 끔찍한 장면을 시작으로 이 가족을 도륙하는 것이 시작되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 소란에 모든 가족들이 다 깨게 되었습니다. 알렉스만 제외하고요. 겁에 질려있는 아들을 방에 숨어있게 한 뒤에 어머니가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방 바깥으로 나오게 됐습니다. 이제 이 살인마는 엄청나게 날카로운 면도칼을 하나 들고 이 가족을 찾아 나서게 됐어요. 마리는 이 끔찍한 소동을 미리 자기 눈으로 목격을 하고 침대 밑으로 숨어 들어가게 됐어요. 그리고 이 살인자는 꽤나 예리한 놈이었습니다. 욕실에 누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라디에이터에 열이 들어와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고 샤워부스를 확 열어 제끼는 그런 치밀한 모습까지 보이고 있어요. 여기저기 모든 방들을 뒤지다가 결국 알렉스의 방까지 들어오게 되었고요. 알렉스는 아직 영문도 모른 채 곤히 잠에 들어 있습니다. 그런 알렉스의 목에다가 이 살인자가 면도칼을 딱 갖다 대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 인기척에 놀라서 알렉스는 잠에 깨게 되었을 때 그 살인자는 그녀에게 어떤 위해를 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결국 한 차례 소동이 벌어졌고 알렉스는 완전히 온몸이 포박당한 채로 이 침대에 묶여있게 됐어요. 마리는 침대 밑에서 나와서 어떤 식으로든 신고를 하기 위해서 날뛰고 있지만 모든 상황과 조건들이 받쳐주지 않았고 결국 신고를 하는 것은 좌절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살인자를 피해서 캐비닛이 있는 방으로 도망을 쳐 들어오게 됐는데 본능적으로 눈앞에 보이는 그 캐비닛 안으로 몸을 숨기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캐비닛에는 어떤 살 같은 것이 차져 있는 전형적인 공포 영화의 장롱 같은 것이었는데 그 틈새로 바깥의 상황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알렉스의 어머니가 이 방으로 피를 흘리면서 도망쳐 들어오게 됐습니다. 선반에 있는 전화기를 들어서 신고를 하려고 하고 있을 때 마침내 이 살인자가 그 뒤로 바로 등장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는 지체 없이 어머니의 뒤로 목을 감아서 면도칼로 목을 쭉 그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 찢어진 상처에서는 엄청난 양의 피분수가 뿜어져 나오게 되었고요. 그 모습을 눈앞에서 생생하게 바라보고 있는 마리는 공포에 미칠 지경입니다. 이 살인마는 자신의 희생양들이 편하게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어요. 끔찍한 이상한 변태 같은 소리를 내면서 그 목을 수차례 가르고 긋고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한참 알렉스의 어머니를 도륙하더니 이 방에서 나가게 되었고 나간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마리도 그 캐비닛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놀라고 슬퍼하면서 알렉스의 어머니에게 갔는데 알렉스의 어머니가 그녀에게 마지막이 한마디를 내뱉습니다. 그 마지막 말이란 것은 왜? 라는 것이었습니다. 고통스럽게 마지막으로 왜라는 말을 내뱉은 뒤에 그렇게 사망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 왜라는 게 왜 살인마가 우리에게 이런 짓을 하는가인지 알렉스에게 왜라고 하는 원망인 것인지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마리는 또 전화기를 들어서 신고를 해보려고 하지만 그 방법이 마저 통하지 않았고 곧장 알렉스의 방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알렉스는 온몸이 포박당하고 입에는 재갈까지 물리게 된 상태였어요. 쇠사슬 같은 것들이 너무나도 완강하게 묶여 있었기 때문에 어떤 것도 도와줄 수 없었고 알렉스는 진정이 되지 않아서 어떻게 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결국에는 알렉스에게 거의 애원하듯이 제발 전화 어딨어 라고 울부짖고 있지만 알렉스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어요. 심지어 이 집 케이블이란 케이블들은 다 절단이 된 상태였고 미리 다 이 살인자가 손을 써놓은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게 잠깐 마리가 알렉스의 옆을 비웠을 때 살인자는 알렉스를 납치해서 자신의 트럭에다가 가둬놓게 되었고요. 수풀로 도망친 알렉스의 동생마저
옥수수 밭에서 살해를 하고 난 뒤였습니다. 그렇게 알렉스를 자신의 트럭 뒷칸에다가 넣어둔 채로 다시 이 집으로 돌아오게 됐어요.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 한다는 짓이 알렉스의 가족 사진에서 알렉스의 사진만 이렇게 도려내오는 그런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에다가 쓰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자신의 희생양 컬렉션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그렇게 이 살인자가 이상한 짓을 하러 이 집으로 잠깐 다시 돌아갔을 때 마리는 알렉스를 구하기 위해서 트럭 뒷칸으로 자기 발로 타게 되었어요. 근데 너무 운이 없게도 트럭에 타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살인마가 이 집에서 나오게 되었고 뒷칸을 아예 잠금장치로 걸어버린 채로 차를 운전해서 어디론가 향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유유히 이 장소를 떠나고 있는 트럭의 뒤로 알렉스 가족의 처참한 뒷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총에 맞아서 옥수수 밭에서 사망한 알렉스의 동생, 목이 반쯤 잘려나간 채로 엄청난 양의 피를 흘리고 사망한 알렉스의 어머니, 그리고 듣도 보도 못한 끔찍한 방법으로 목이 잘려나간 알렉스의 아버지, 이 모습들을 카메라는 다시금 비추고 있습니다. 뒷칸에 타있는 마리는 어떻게든 알렉스를 구출하기 위해서 별 수를 다 써보고 있지만 어떤 것도 통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살인마는 아까 잘라낸 알렉스의 사진을 자신의 차 대시보드에다가 붙여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수없이 많은 여성들의 사진들이 걸려 있었어요. 거기에 알렉스의 사진이 같이 붙은 걸 보아하니 실제로 자신이 살해했던 여성들의 컬렉션 같은 것이 맞았던 것 같습니다. 흡족한 듯이 웃음을 띄우면서 어디론가로 또 운전을 해서 가고 있습니다. 한편 마리는 이 잠금 장치를 풀기 위해서 온갖 힘을 쓰고 있는데 거의 성공을 한 것 같아요. 그렇게 막 힘을 쓰고 있을 때 이 트럭은 한적한 주유소로 도착을 하게 됐습니다. 이 주유소 옆에는 같이 운영을 하고 있는 편의점도 있었어요. 살인자가 트럭에서 내려서 주유를 하기 시작했고 주유에 한참 한눈이 팔려있는 사이에 트럭 뒷문을 따고 마리가 뒤편에서 내리는데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곧장 편의점으로 들어가서 편의점 점원에게 신고를 해달라고 도움을 청하고 있어요. 무작정 들어와서 신고를 해달라고 하는 여자가 좀 미심쩍고 당황스러웠던 점원을 약간 얼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됐습니다.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살인자 역시 편의점 안으로 들어오게 됐어요. 편의점 점원이랑 살인자는 별 시답지 않은 소리들을 늘어놓고 너스레를 떨다가 가판대에 놓여있는 선글라스들을 막 이렇게 껴보고 이게 어울리나 저게 어울리나 이런 것들을 보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뭐 흥미가 떨어졌는지 술 한 병만 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점원이 골라준 술이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았는지 이것보다 더 독한 술을 내오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점원이 더 독한 술을 꺼내주기 위해서 고기를 돌렸다가 다시 살인마의 앞에 선 순간 커다란 도끼를 점원의 가슴팍에다가 박아 넣어버립니다. 엄청난 양의 출혈을 일으키면서 앞으로 고꾸라 쓰러졌고 이 도끼가 더 깊게 박히도록 점원의 등을 밟고 있어요. 눈에 걸리는 족족이 다 살해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는 두 번째 살인까지 마친 이 살인마는 이 주유소에 들어와 있는 모든 불을 꺼버리고 다시 높은 도수의 술을 챙겨서 주유소를 유유히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 주유소에 혼자 남은 마리는 이 살인마가 완전히 사라진 뒤로 모든 불을 다시 켜게 되었고요. 그렇게 모든 전원들이 다시 돌아왔을 때 전화기를 들어서 경찰에게 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남자가 밤에 침입을 해서 가족들을 모두 죽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경찰들은 약간 어리둥절해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주유소? 어디 주유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가 도대체 어디인지 도저히 모르겠는 마리는 무작정 화를 내면서 주유소에 불을 질러야 찾아올래? 뭐 이렇게 막 빡지르면서 답답해하고 있습니다. 답답한 경찰들을 뒤로 하고 자신이 직접 추격을 하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바깥에 주차되어 있는 점원의 차를 직접 몰아서 그 살인마의 뒤를 밟기로 한 것이었죠. 그렇게 이 오밤중에 추격전은 시작되게 된 것이었습니다. 한편 살인마는 자신이 가져온 독한 술을 알렉스가 타 있는 뒷자리에다가 마구 부어대고 있어요. 그리고는 그 알코올에 불을 질 것처럼 성냥을 넣었다 빼고 하고 있는 그런 끔찍한 장난을 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살인자의 트럭은 어떤 깊은 숲 한가운데로 들어오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 숲은 어딘가 기시감이 드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깊은 숲 속에서 이 트럭이 무언가를 기다리는 것처럼 멈춰서게 되었습니다. 한편 마리도 트럭을 따라서 이 숲 한가운데로 들어오게 되었어요. 놈이 도대체 어디 사는 건지 감이 안 오고 여기저기를 운전해서 돌아다니고 있을 때 자신의 뒤로 어떤 헤드라이트가 비춰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살인자의 트럭이었어요. 알고 보니까 마리의 뒤를 쫓을 수 있도록 잠깐 매복을 한 것이었죠. 그리고 일반 승용차는 마개조된 트럭의 힘을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뒤에서 세차게 마리가 탄 차를 들이받게 되었고 마리의 차는
전복되어서 아래로 굴러 떨어지게 되었어요. 마리가 타고 온 차에는 불이 붙게 되었고 여기저기 다치긴 했지만 살아남게 되었어요. 겨우겨우 기어서 이 차에서 빠져나오게 되었고 자기 발로 직접 이 살인마를 추격하기로 결정합니다.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이 트럭을 탔고 있을 때 어떤 비닐하우스 같은 것을 만나게 되었어요. 홀린 듯이 그 비닐하우스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고 거기에서 어떤 나무 막대기와 철조망 같은 것을 빙빙 둘러서 스파이크 몽둥이 같은 그런 무기를 하나 만들게 되었습니다. 곧이어서 이 살인자 역시 이 비닐하우스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고 그녀의 행방을 찾고 있는 모습을 보이게 됐습니다. 마리가 놈이 어디 있는지 여기저기를 살피고 있을 때 마리의 뒤로 순식간에 나타나서 마리의 얼굴에다가 비닐 같은 걸 씌워버리고 그대로 눕혀버리게 되었어요. 그리고는 쓰러져 있는 마리에게 면도칼을 들이밀면서 뭔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었는데 그 말이 굉장히 좀 이상한 말이었습니다. 왜 그렇게 관심이 많지? 알렉스가 널 유혹했나? 내게도 그랬었지,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면서 마리의 입에다가 손가락을 넣고 어떤 성적인 행위를 하려고 하고 있어요. 결국 마리도 이런 식으로 당하게 되나라고 생각을 했을 때 마리가 직접 만들어 놓았던 스파이크 몽둥이를 휘둘러서 이 남자의 얼굴에다가 찍어버리게 됐어요. 끔찍한 상처들이 이 남자의 얼굴을 뒤덮게 되었고 고통에 정신을 못 차리고 있을 때 마리가 그 남자의 얼굴에다 한 방 더 먹이게 되었습니다. 몽둥이 찜질을 한 뒤에 비닐로 얼굴을 감싸서 놈의 마지막 숨통까지 끊어버리게 되었습니다. 뭐 이런 빌런 영화에서 역시나 그렇듯이 경찰들은 뒤늦게 주유소에 도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경찰들은 이 주유소 안으로 직접 들어가 보게 되었어요. 그리고는 이 주유소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CCTV를 돌려보게 되었습니다. 그 안에는 점원이 술을 꺼내고 있는 모습이 담겨져 있었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너무나도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을 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점원을 살해한 것은 그 살인마가 아니라 마리였습니다. 점원의 가슴을 도끼로 찍어버리고 있는 마리의 모습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경찰들은 믿을 수 없다는 눈을 하고 있고요. 점원을 끔찍하게 살해한 뒤에 마리는 홀린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 다시 화면을 돌려서 마리와 알렉스의 모습으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침내 이 살인자를 끝내버린 마리가 트럭 뒷문을 따고 알렉스를 마주하게 되었어요. 할 일을 끝냈다는 듯이 해맑은 웃음을 지어 보이면서 알렉스를 마주하게 되었는데 알렉스는 여전히 공포에 질려 있습니다. 이 모든 짓들은 마리가 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알렉스는 기겁을 하면서 마리에게 손대지 말라고 발광을 하고 있고요. 마리는 자신에게 다른 인격이 있었다라는 것을 전혀 눈치채지 못한 채로 알렉스에게 다가가면서 그놈은 다 죽었다고, 이제 다 끝났어 라고 이야기를 하고 안심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안심해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알렉스는 발버둥 치면서 저리 가라고 소리를 지르고 있어요. 그리고는 날카로운 시칼을 들어서 마리를 위협을 하고 있습니다. 마리는 이 모든 상황들이 납득이 가지는 않습니다. 자신이 모든 힘을 쏟아서 친구를 구해주었음에도 그녀는 자신을 경계하고 있으니까 말입니다. 그리고는 여전히 그 패닉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나야 나, 네 친구 마리, 난 네 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알렉스의 입에서 나온 말들은 너무나도 충격적인 것이었습니다. 네가 내 가족을 죽였어, 네가 전부 죽였어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뒤이어서 마리의 입에서 나온 말들은 난 너뿐이었어, 너도 알잖아, 구하고 싶어도 다른 방법이 없었어 라는 말이었어요. 나를 믿어줘 제발 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알렉스는 자신이 본 모든 것들을 생생하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널 죽여버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울부짖으면서 마리의 얼굴에 칼집을 내게 되었고 복부에 깊게 칼을 박아 넣게 되었어요. 꽤나 중상을 입히고 알렉스는 숲을 안쪽으로 도망을 치고 있습니다. 마리는 엄청난 고통에 몸부림치면서 그 살인자의 자아가 드리우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복부에 꽂힌 칼을 쓱 빼낸 채로 차로 걸어가요. 그리고는 자기 차에서 엄청난 크기의 벌목용 전기톱을 꺼내가지고 혼쭐을 내게 주겠어 이 못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는 그 이제 전기톱을 작동시켜가지고 알렉스를 뒤따라서 이 숲을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숨막히는 추격전이 시작되었고 알렉스는 온몸을 비틀거리면서도 살인자를 피해서 도망을 치고 있습니다. 마침내 아스팔트 2차선 도로가 보이게 되었고 때마침 그곳을 지나가고 있는 낡은 아우디 차량을 한 대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알렉스는 그 차를 급하게 몰아세우고 있습니다. 갑자기 튀어나온 고라니에 놀라가지고 핸들을 확 꺾게 되었고 시동이 꺼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알렉스는 뭐 설명할 시간도 없으니까 그냥 차에 타가지고 그냥 빨리 밟고 어디로 가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운전자가 잠깐 어를 타다가 뭔가 심상치 않은 일들이 벌어졌다라는 것을 눈치채고 시동을 걸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꼭 이럴 때 시동이 잘 걸리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이 혼란한 틈을 타서 마리가 전기톱을 들고 이 차까지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차 문이 굳게 닫혀 있자 마리는 그대로 이 전기톱을 앞 창문에다가 박아 넣어버리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 날카롭고 예리한 톱날은 차 앞 유리를 뚫고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결국에는 운전자의 가슴팍을 엄청난 기세로 뚫어버리고 도륙질을 하게 되었고요. 그렇게 운전자는
큰 거대한 벌목용 톱날에 의해서 내장이 모두 갈리고 심장이 찢기고 있습니다. 끔찍한 피가 알렉스의 얼굴에 마구 튀고 있습니다. 알렉스가 할 수 있는 건 없었습니다. 그저 이 패닉에 빠져서 소리를 지르고 비명을 지르고 도망치는 것 말고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결국 차문을 열고 다시 한번 도망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발목 아킬레스건 쪽에는 거대한 유리 조각이 박혀 있었고요. 멀리 가지 못하고 마리에게 두 번째로 알렉스는 붙잡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리는 그 끔찍한 톱날을 들고 알렉스에게 다가가면서 겁도 없이 나한테 덤벼? 이 나쁜 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넌 날 사랑하지 않아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알렉스가 울며 겨자 먹기로 널 사랑해 널 사랑해 널 사랑해 라고 울부짖고 있습니다만 그 말을 믿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마리는 알렉스에 대한 자신의 이 왜곡된 사랑을 마지막까지 표현하고 있습니다. 공포에 질려있는 알렉스의 입에 입맞춤을 하면서 그녀를 느끼려고 하고 있어요. 한참 그렇게 강제적인 키스를 이어나가는 와중에 알렉스가 무언가를 찔러 넣습니다. 차에서 가지고 나왔던 쇠지렛대를 그녀의 쇠골팍에다가 쑤셔 넣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그 거대한 철골이 뚫려있는 채로 마리가 알렉스에게 속삭이고 있어요. 이제 아무도 끼어들 수 없어, 절대로. 그 말을 마지막으로 장면은 끝이 나게 됩니다. 누구도 우리를 갈라놓을 수는 없어. 첫 장면에서 나왔던 마리가 병원에 수감되었던 것은 결코 허상이 아니었습니다. 현실이었죠. 그리고 이 병원에 수감되어 있는 모습을 알렉스가 창문 너머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창문 너머로 알렉스를 바라볼 수 없었지만 마리는 알렉스를 느낄 수 있었어요. 그녀가 왔다라는 것을 느낀 채로 그녀에게 안아달라는 듯이 팔을 확 내밀면서 그렇게 영화는 끝이 나게 됩니다. 네, 여러분들 잘 들어보셨나요? 그 줄거리가 반전이 크게 있다 보니까 흥미진진하게 보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나름 그 반전이 좋았다 또는 충격적이다 라고 생각을 하셨을 수도 있고, 또는 너무 말이 안 되지 않아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크게 반전이 있을 때 사람들이 충격을 받거나 아니면은 난 이것보다 또 다른 거를 원했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를 해보고 싶고, 대충의 플롯 그리고 또 프랑스 고어, 뉴 프렌치 익스트리미티 거기에 대해서도 또 따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대충의 플롯이라는 게 자기 친구를 사랑하고 있는 레즈비언 여자가 그녀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질투하고 그녀를 완전히 온전히 자신의 것만으로 만들기 위해서 저지르는 다중인격적인 살인극이다 라고 이야기를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결말에서 밝혀지듯이 살인자와 피해자가 사실상 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이 반전이에요. 피해자이기도 하면서 가해자이기도 한 것이죠. 그래서 이게 단순한 어떤 트릭이다 뭐 이렇게 하기보다는 정체성 붕괴를 가지고 있는 해리성 인격 장애를 가지고 있는 그런 캐릭터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사랑하고 있는 사람을 구하고 그녀를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들고 싶으면서도 그 감정이 또 파괴적으로 또 뒤틀리고 있을 때 자기의 그 사랑과 파괴의 본능, 이 두 자아가 분리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살인마적인 자아 그리고 알렉스를 사랑하고 있는 그녀를 지키고자 하는 자아, 이 두 개가 순식간에 충돌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라는 것이죠. 레즈비언적인 동성애적인 이런 것들을 억누르고 있는 감정들이 폭발하면서 이루어진 인격장애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 있게 되었는데,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좀 더 그 동성애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관대하지 않나요? 그런 이야기와는 좀 다른 이야기이긴 하겠죠. 그래서 이 익스텐션, 하이텐션 이 영화는 억누르고 있는 사랑이 폭력으로 변한 한 인간의 내면에 붕괴하고 있는 그런 과정을 폭력적인 방식으로 다룬 영화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 영화를 설명함에 있어서 프렌치 뉴웨이브 호러 또는 프렌치 익스트리미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흔히 프렌치 뉴웨이브 호러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뉴 프렌치 익스트리미티라고 보는 게 맞을 거예요. 프렌치 뉴웨이브 같은 경우에는 프랑스 영화계가 한 1960년대쯤에 제도화되어 있는 스튜디오 시스템에 갇혀 있는 것을 탈피해서 그 당시에 청년 감독들이 우리가 직접 카메라를 들고 일어나자라는 그런 움직임에서 시작된 것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뭐 개인의 자유 그리고 사랑, 정형화되어 있는 또는 사회 제도에 대한 저항 정신 이런 것들이 담겨져 있는 영화들이 프렌치 뉴웨이브 영화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리면 될 것 같고, 그게 이제 워낙에 오래된 관념이고 하다 보니까 지금에서야 그렇게 파격적이지 않은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영화라는 것도 뭐 개인 에세이라든가 개인의 가진
가지고 있는 개별의 철학 이런 것들과 마찬가지로 개인적인 사유가 될 수 있는 예술일 수 있다, 그렇게 될 수도 있다라고 선언을 했던 것이 바로 이 프렌치 뉴웨이브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근데 이제 뉴 프렌치 익스트리미티 같은 경우에는 1990년대 후반에서 2010년대 초까지 붐을 일으켰던 프랑스 영화 특유의 고어 그리고 극단을 달리는 폭력 이런 표현 방법들을 가지고 있는 영화들을 뭉쳐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간 사회라는 게, 그리고 현대 사회라는 게 굉장히 고도의 문명화가 되었고 발달되어 있고, 그런 아름다운 사회를 어떤 포장재로 아름답게 감싸고 있지 않습니까? 저번 영상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너무나도 아름다운 포장재 같은 것으로 감싸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바 있습니다. 문명화된 껍데기라고 해야 될까요? 그것을 벗기고 나면은 그 안에는 고통, 피비린내, 본능, 육체 이런 것들이 남아있다라는 이야기죠. 폭력이라는 것이 어떤 단순한 자극 같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의 반증일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부분에서 진짜 극단적인 폭력들을 다 거기서 드러내는 것이었죠. 마터스 같은 영화가 뉴 프렌치 익스트리미티의 모든 것을, 정수를 담고 있는 영화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더 잔혹하고 폭력적인 것으로 주제를 이야기하고 관객들에게 다가간다라는 그런 관념이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또 그런 흐름이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그러면은 여기서 뉴 프렌치 익스트리미티 4대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또 안 해볼 수가 없죠. 이거야말로 피해 철학이다, 뭐 이렇게 멋있게 얘기를 할 수 있겠는데, 뭐랄까요, 단순한 고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프랑스식의 그런 철학을 피와 고통으로 실험한 운동이다라고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먼저 프론티어가 있습니다. 자비에 젠스 감독이 만들어낸 작품이고요. 정치 사회적인 그런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영화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는데, 약간 뭐 극우적인 성향, 인종 문제, 뭐 계급 문제 이런 것들을 피범벅으로 다룬 영화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의미 있는 작품인가라고 한다면 사람마다 다를 수 있긴 하겠지만 끔찍하긴 정말 끔찍합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사회 비판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는 걸로 보아서 뭐 범상치 않은 작품인 건 분명합니다. 근데 이 영화도 정말 끔찍해요. 정말 끔찍하고 순수 고어도로 따진다면은 이 4대장 중에 한 2등 정도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이 인사이드예요. 일단은 핵심 포인트로 이야기를 한다면은 임산부, 출산, 잔혹함과 오성의 충돌, 그런 것들을 표현한 미친 영화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겠어요. 제일 잔인했던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정말 못 보겠다라고 생각했던 부분들이 꽤 있었고, 임산부의 집에 침입한 인물이 임신을 하고 있는 그 아이를 꺼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학살 버리고 뭐 그런 장면이 담겨져 있는데, 피가 정말 진짜 피 같은 느낌이었고, 다른 영화에서 보면은 일부러 좀 더 공포스러운 느낌을 추가하기 위해서 좀 검붉게 표현한다거나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이 영화 같은 경우에는 어우 저거 진짜 피 아니야?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리얼하고 폭력적입니다. 그 다음은 바로 마터스입니다. 파스칼 로지에 감독의 마터스고요. 헐리우드에서 다시 리메이크한 그 작품은 쓰레기입니다. 그 작품은 생각을 안 해주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저는 이 영화가 뉴 프렌치 익스트리미티의 정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완전히 그냥 이 4대장 중에 거의 대장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 제가 이 영화는 따로 해설을 하기도 했었잖아요. 그게 19분짜리로 굉장히 짧게, 그리고 또 겉핥기 식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당시에는 영상이 너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안 좋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렇게 짧게 리뷰를 했었거든요. 근데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그냥 평이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가볍게, 너무 철학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좀 리뷰를 했었었는데, 다시 리부트를 해볼까 생각 중입니다. 여튼 고통을 통해서 장막 너머를 보고 싶어하는 그런 광신도 집단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타인을 반복되고 극단적인 고통을 통해서 자신들이 구원을 받고자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또 신학적인 부분을 비판하고 있는 영화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 결말이 엄청난 영화고요. 단순한 폭력 그리고 또 고어 묘사로만 따진다면은 이 4대장 안에 낄 수가 없겠구나라고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렇지만 정신적인 고통과 충격적으로는 다른 영화들과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완전히 관객의 정신을 박살내는 그런 시련을 우리들에게 심어주기도 하고요. 보는 것 자체가 고통입니다, 이 영화는. 그래서 보고 나면은 완전히 멘탈이 갈려버리는 그런 영화로도 유명하죠. 이 4대장에 대해서 지금 겉핥기 식으로 굉장히 간편하게 이야기를 드렸는데, 앞으로 이 영화들에 대해서 또 이야기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에서 한국인 특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순위 매기는 거 굉장히 또 좋아하지 않습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고어도로 따진다면은 1등은 인사이드, 2등이 프론티어, 3등이 엑스텐션, 4등이 마터스,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와 달리 정신적인 충격으로 따진다면은 저는
1등이 마터스, 2등이 인사이드, 그 다음이 프론티어, 그 다음이 엑스텐션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마터스 같은 경우에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고어도는 그렇게 높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막 고어 묘사라거나 사람들을 괴롭히는 뭐 폭력 장면이라든가 팔다리를 자르고 부수고 이런 부분은 부족하지만, 거기에 나오는 어떤 기억의 형상, 한 사람이 끊임없이 폭력을 당하는, 그리고 또 그 폭력이 무너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고 있자면은 정말 심신이 미약해지는 기분을 느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 따진다면은 물론 인사이드 같은 경우에도 팔이 떨리고 손이 막 덜덜덜 떨리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될 겁니다. 하지만 마터스만큼의 충격은 아니었던 것 같고, 엑스텐션을 왜 마지막으로 꼽았냐면은 이 후설에도 이야기를 드리겠지만, 고어 묘사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도 끔찍하게 그지없지만 뜬금없이 나온 반전의 요소라든가 이런 것들이 충격적이다라고 하기보다는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라는 부분이 더 강했던 것 같아요. 좀 와닿지 않는다라는 생각에서 이 영화가 가대장에서 조금 애매하진 않나 라고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인사이드라든가 프론티어 같은 경우에도 지금 자세하게 얘기 드리진 않겠습니다만 어마어마한 폭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또 여러분들께 이 영화들은 설명을 해 드릴 예정입니다. 이 프렌치 뉴 익스트리미티의 연장선으로 일본 고어랑 프랑스 고어랑 어떻게 다른지 그 두 차이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프랑스에서 나온 이런 호러 영화들, 고어 영화들을 보고 있자면은 진짜 질리는 공포다, 너무 범상치 않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중간중간에 보면은 어떤 신학적인 부분들이 많이 첨가가 되어 있고, 사회의 구조적인 비판을 끊임없이 가져가고자 하는 그런 부분도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리얼하고 잔혹해요. 정말 잔혹합니다. 세계에 있는 모든 영화들 중에 잔혹하다라는 말이 가장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예리한 느낌의 공포와 저것만큼은 당하기 싫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부분들을 너무 잘 표현했고, 익스트리미티의 연장선으로 어떤 고어라는 장르 자체, 그리고 슬래셔라는 장르 자체를 어떤 예술의 영역으로 끌어올리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끊임없이 가져갔던 것 같습니다. 어떤 굉장히 실험적인 촬영법이라든가 카메라를 쓰면서도 내용이라든가 표현법은 지옥같이 잔혹하다라는 말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에서 제척점으로 일본 고어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데, 가장 크게 한마디로 함축을 한다라고 한다면은 엽기적이다라는 말이 가장 어울려요. 제가 이 대본을 준비하면서 일본 고어를 뭐라고 표현하지? 라고 계속 고민했었는데, 잔혹하다라고 하는 것보다 엽기적이다, 너무 변태 같다라는 말이 진짜 어울린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 뭐 그 옛날에 뭐 노란 국물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좀 병맛인디? 또는 이거 너무 만화적 연출인데? 약간 이런 느낌이 드는 고어를 많이 사용을 해요. 약간 딸리거나 이렇게 하면은 그거를 막 단면을 엄청 찢어진 듯한 예리하게 리얼하게 표현하는 것보다 되게 만화적으로 연출을 해가지고 이게 잘리면 피가 그냥 팍! 제가 너무 또 신을 냈네요. 옛날에 그 쇼군의 사디즘이라는 그런 영화가 있습니다. 그런 영화도 있고, 이치더 킬러라는 영화도 있고, 또는 조금 다르게 기니어 피그 이런 영화들도 있고요. 그리고 제 채널 초반에 말씀드렸던 차가운 열대요, 그런 영화도 있습니다. 그런 영화들을 보고 있자면은 기니어 피그는 좀 논외로 하고, 그런 영화들을 보면은 엄청나게 잔인하다라기보다는 자신들의 고어적인 상상력을 어느 정도까지 뻗쳐나갈 수 있는가를 좀 보여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고어를 굉장히 예민하게 예리하게 표현했다기보다는 굉장히 과격하고 만화적으로 연출했다라는 부분으로 프랑스 고어와 일본 고어를 대척점으로 이렇게 이야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새 호러라는 것도 어떤 흐름이 많잖아요. 바디 호러라든가 파운드 푸티지라든가 여러 가지가 많은데, 각 나라마다 쓰는 표현법이 좀 많이 다르기도 합니다. 특출나게 대척점을 보이는 것이 바로 프랑스랑 일본이라서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 각 나라만의 뭐 그런 공포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이탈리아의 지알로 무비들을 이야기 드릴 수 있겠고, K 호러가 있을 수 있겠고, J 호러가 있을 수 있고, 헐리우드 스타일의 아메리칸 호러 스타일이 있을 수 있겠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많은데, 그래서 저는 그 둘 중에 더 뭘 보기가 힘드냐라고 한다면 저는 압도적으로 프랑스 고어 영화들이 보기 힘든 것 같아요. 무작정 잔인하다기보다는 그 묘사를 엄청 공을 들인 느낌이 강하고, 실제 같은 느낌? 징그럽다, 저것만큼은 당하기 싫다라는 느낌이 드는 것이 프랑스 고어 영화들이 되게 잘 하는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그 돌이킬 수 없는 그 영화 같은 경우에도 너무 끔찍하죠. 단순하게 그 영화들을 씹고 뜯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거기 안에다가 내용적인 잔인함 그리고 철학까지 넣어가지고 후유증까지 어마어마한 걸 보면은 보통의 그런 장르 또는 흐름이 아닌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 다중인격이라는 그 매개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요. 다중인격이라는 것이 이제는 뭐 많이 입에 오르내리기도 하고 흔치는 않지만 한 번씩 들어볼 수 있는 그런 병이잖아요. 인격장애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정식적인 명칭은 해리성 정체성 장애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 영화를 이야기를 함에 있어서 다중인격적 장애를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저는 이 다중인격에 대해서 또는 이중인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가장 궁금한 것이 한쪽 인격이 나왔을 때 나머지 인격은 어디로 가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유튜브도 시청하고 다큐멘터리도 시청을 하고 그랬었는데, 한 인격이 쉽게 말해서 이렇게 튀어나와 있을 때 다른 인격은 이렇게 사라져 있는 것이 아니라 뒤편에 물러나 있는다라고 하는 게 맞다고 하더라고요. 하나의 인격이 전면에 나와서 어떤 사회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 그 순간에 다른 인격들은 무대 뒤쪽에 어떤 무의식의 영역으로 밀려나 있는 거죠. 어떤 인격은 전면에 나온 그 인격이 하는 일을 희미하게나마 기억하고 느끼기도 하지만, 또 어떤 인격은 완전히 단절되어서 아무것도 기억을 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정신과 치료를 통해서 그 두 인격이 점점 합체를 해서 한쪽 인격이 완전히 사라지게 되는 쪽으로 치료가 된다고도 하더라고요. 저는 제가 정신과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뭐 이렇다 저렇다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엄청난 고통이 수반되고 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새로운 인격이 있다라는 것, 그런 일들이 벌어졌다는 것을 알게 되면 얼마나 충격적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대본을 쓰면서 그런 다중인격에 대한 이야기를 좀 보기 위해서 유튜브로 본 게 있는데, 다큐멘터리 같은 거를 찍고 하셨던 분이 계세요. 두 가지 인격이 크게 나타나고 있긴 한데, 한쪽은 건장한 모습의 헬스 트레이너, 그리고 한쪽은 완전히 그 소녀 같은 감성을 가지고 있는 여성의 인격체, 이 두 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두 개는 엄청 대립이 되는 그런 인격체인 거잖아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런 인격을 가지게 된 그 뒷배경에는 어린 시절 뭐 성추행을 당하거나 또 아픈 기억이 있거나 그런 것에서 비롯된 트라우마로 인해서 생겨난 인격체였던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여성이 되었을 때 단순히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셨던 것 같은데, 그 인격체 같은 경우에는 그냥 자신이 여장 남자다라고 인지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자기가 여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것이기도 했었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또 안타깝고 또 숙연한 마음이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변에 지나다니는 그런 여장 남자라거나 그런 사람들이 어쩌면 비슷한 품을 겪고 있는 것은 아닐지라고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된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다중인격이라는 매개를 통해서 이 영화를 다시 한번 바라봤을 때 평가가 좀 엇갈릴 것 같아요. 제가 이 해설을 함에 앞서서 좀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좀 애매한 것 같다고, 갸우뚱하게 되는 부분이 있었다고. 그러니까 이 다중인격이라는 매개를 가지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영화가 보여주는 반전이라는 것이 말이 안 된다라고 보여지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이 엑스텐션이라는 영화를 극찬하거나 완전히 혹평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좋아하는 쪽은 살인 장면이 엄청나게 리얼하고 강렬하고 잔인하고 카메라 워크가 완전히 우리의 숨통을 졸라버리는 듯한 그런 긴박감이 있다. 제 감상을 하면은 이 영화에서 숨겨놓았던 여러가지 복선들이 보인다고 이렇게 평가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싫어한 쪽은 결말의 반전이 너무 말이 안 된다, 시점이 일관되지 않아서 논리적으로 완전히 붕괴가 되는 영화다, 말이 안 되는 영화다, 또는 각본이 굉장히 대충 만들어진 영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이 두 쪽 부류에 대해서 둘 다 공감을 하는 게, 좋아하는 쪽에서 이야기를 했던 이 영화에서 나왔던 고어적인 묘사라거나 숨막히는 추격신이라거나 이런 것들은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라고 말씀드릴 정도로 대단합니다. 진짜 대단해요. 이 정도로 숨막히고 숨통이 쪼여오는 이런 추격신과 긴장감은 오랜만이다라고 느낄 정도였어요. 근데 싫어하는 쪽에서 이야기하는 너무 그 복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수거가 되지 않았고, 복선이라 할 것이 별로 없었고, 말이라는 캐릭터가 다중인격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납득이 되지 않는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완전 적극 공감을 해요. 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는데, 레즈비언 캐릭터가 광기로 살인을 저지르는 이런 설정이 동성애 혐오적이다라고 느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었고, 캐릭터의 단편적인 정체성일 뿐이지 동성애 자체를 혐오적인 시선으로 바라보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일각에서는 감독이 원래 다른 결말로 이 영화를 끌고 나가려고 했습니다만 제작사 요구로 인해서
통해서 지금의 반전을 억지로 넣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어요. 인텐시리라는 소설에서 이 아이디어를 표절해 왔다라고 지적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영화의 각본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잘못 짜여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이죠. 극렬한 팬층이 있는 반면에 또 이 영화를 굉장히 회의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건데 되게 엇갈려요. 이 영화는 미쳤다, 이 영화는 망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그 반전이 왜 말이 안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마리와 살인마와 같다라는 그 설정이 논리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살인마라는 것 자체가 마리의 또 다른 환상이거나 인격체였다라는 거지, 실제로는 마리가 다 죽인 거죠. 그 문제 삼을 만한 장면들에 대해서 일단 이야기를 해보자면, 오프닝이 나오고 있을 때 그 트럭 운전사가 그 여자의 머리를 가지고 이제 자위를 하고 있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이거는 마리의 환상으로도 볼 수가 없고, 이 트럭은 도대체 어디서 나왔는가? 그리고 이 트럭이 실존한다고 한다면은 알렉스와 함께 마리가 이 시골 집에 오게 된 그 경위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럼 논리에 맞게 설명을 굳이 넣는다면은 이거는 그냥 관객들을 속이려고 하는 트릭컷에 불과하지, 이야기 내적인 논리는 완전히 성립되지도 않고 오히려 붕괴시키는 요소라고 생각을 해서 말이 안 된다. 하나, 주유소에서 살인이 또 벌어졌을 때 CCTV에서 남자 살인마가 찍히고 잡히고 있어요. 근데 경찰의 시점으로 보면은 그 모든 행위들이 다 마리가 했던 것으로 또 재등장하기도 했죠. 반전 이후에 그게 사실 마리였다라고 뒷북을 치게 되는 건데, 분명히 그 직원이 그 살인마와 대화를 하고 있을 때 그 내용을 들어보거나 하자면은 일반적인 모르는 여성과 하는 대화가 아니었어요. 분명히 거친 모습을 하고 있는 남자와 대화를 하고 있는 것이었고, 이거를 뭐 나름의 그 직원의 기지라고 이야기를 하기에도 너무 말이 안 되는 설정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은 마리가 당한 부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트럭이랑 마리가 타고 왔던 그 스포츠카 같은 그 세단? 그 충돌 장면에서 생긴 그런 상처들, 그 상처들에 대한 현실적인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격투신에서 뭐가 벌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게 있었다라는 것 자체가 어떤 충돌 자체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건데, 그것도 너무 불분명하고요. 만약에 마리와 이 살인마가 동일 인물이라면은 그 모든 상처들이 다 해를 하는 것으로부터 비롯된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 상처들이라든가 그런 상처의 구조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전혀 말이 되질 않습니다. 이 모든 반전들을 알고 다시 봤을 때 영화가 깔아놨던 그런 복선을 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저는 그 부분은 전혀 와닿지 않았어요. 이 영화에서 복선은 제대로 깔아놓지도 않았고, 의미심장해 보였던 부분들은 제대로 회수가 되지 않았고, 아무리 재차 관람을 해도 마리가 이 살인마와 동일 인물이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논리가 부족하고 시점 자체도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영화가 보여줬던 서스펜스라든가 추격전이라든가 이런 거는 너무 훌륭하다고 보지만, 각본을 대충 쓰고 그냥 반전으로 때우려고 했다라는 그런 느낌이 강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알렉산드르 아야 감독이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어요. 나중에 이제 팟캐스트에서 그렇게 얘기를 한 것이었는데, 이거는 완전히 논리적으로 완벽한 그런 반전이 아니라 관객들로 하여금 감정적으로 몰입하게 만드는 악몽 같은 것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악몽이라는 것, 그리고 또 꿈이라는 것 자체가 개연성이 완전 다 어긋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봐주길 바랬다는 것이죠. 그래서 꿈인가 현실인가를 혼란하게 만들기를 바랬다라는 것인데, 잘 포장을 하자면은 논리적인 것보다 감정적인 충격, 그리고 또 장면적인 충격을 우리 관객들이 가지길 바랬고, 이 이야기가 가지고 있는 논리적인 구멍, 허점이라고 해야 될까요? 의도적으로 그렇게 보이게 만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인데, 저는 감독이 말하는 것을 믿지 않아요. 영화를 다 만들고 나서 혹평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냥 변명거리를 스스로 만들려고 했던 것 같아요. 감정적으로 몰입하게 만들었다고요. 글쎄요, 전혀 와닿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가 각본을 쓰다가 마지막에 제작사 측의 그런 요구라든가 뭐 여러 가지 생각해야 될 부분들이 많았겠죠. 그냥 용두사미가 될 것 같아가지고 마지막에 그냥 반전으로 때우려고 했는 것 같아요. 자기 식으로 포장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감정적으로 몰입하게 만들길 바랬습니다, 이렇게 변명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식으로 용두사미가 되는 작품들은 꽤나 많았죠. 꽤나 많았고, 저만의 결론을 내리자면은 분위기라거나 긴장감 이런 것들은 정말 끝내주지만 앞뒤가 맞지 않는 반전 영화의 대표적인 케이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꿈 같은 악몽으로 좀 포장을 하고 싶어 했지만, 저는
이거를 불성실한 각본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4대 천왕 중에 완성도적인 측면에서 가장 좀 뒤떨어지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흐름에 시초가 되는 영화라서 뭐 초반에는 진짜 흥미로웠고 중반까지는 거의 박수칠급으로 고화하고 훌륭하다고 생각을 했고 마지막에는 뭐 이렇게 대충 만들었노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목을 이렇게 끄어버린다거나 이런 묘사들은 진짜 고화 못 보시는 분들은 진짜 몇 날 며칠을 시달리게 할 정도로 잔인합니다. 그리고 알렉스 아버지 그 목을 날려버리는 그 장면 같은 경우에는 생각지도 못한 끔찍함이었어요. 새로운 그런 살인 방법이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좀 신기하게 봤었는데 아무튼 여러분들이랑 또 오늘 이 영화에 대해서 자세하게 한번 살펴봤네요. 오늘 영화 이야기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좀 재밌으셨나요? 이 영화도 딱 지금 하면 맞겠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렇게 소개를 하게 되었는데 처음에 볼 때 또는 예고편을 봤을 때는 굉장히 흥미로웠고 실제로 봤을 때는 약간의 아쉬움이 있긴 했지만 그 안에서 보여줬던 연출적인 장면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좀 만족을 많이 했던 영화이기도 해요. 봐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영화가 보여주고자 하는 반전 요소들에 대해서 좀 치밀하게 한번 이렇게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런 거를 하나하나 찾아나가는 부분도 좀 영화를 보는 또 다른 재미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벌써 또 일주일이 또 다 가고 또 이렇게 됐는데 11월 초가 되었네요. 그리고 11월 첫째 주가 이렇게 싹 가고 있는데 11월 어떠신가요, 여러분들? 좀 잘 지내고 계신가요? 곧 있으면 또 수능이기도 하죠. 고3 수험생 분들 또 정시 파이터들 우리 모두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할 수 있는 때까지는 또 최선을 해보고 하는 게 후회가 남지 않으니까 그렇게 해보도록 합시다. 또 오프닝에서 이야기했다시피 여러분들을 죽이고 있는 일이 있다면은 또는 그런 사건들이 있다면은 그런 것들로부터 빨리 나오고 도망쳐 나와 오셨으면 좋겠어요. 거기서 나온다고 해서 도망자 또는 실패자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또 새로운 잠재성을 펼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을 거니까 너무 혹사시키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스스로에게 어느 정도 우리 다 엄격한 게 좋잖아요. 근데 하지 말아야 될 것까지 하라는 건 아닙니다. 엄격하라는 것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항상 건강하시고 건강 잘 챙기시고 휴식 잘 취하시고요. 저도 항상 그 휴식을 잘 취하려고 요새 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일할 때 바짝 일을 하고 또 놀 때 바짝 놀고 쉴 때 바짝 쉬고 뭐 이렇게 하면 좋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나 저나 다들 건강한 삶을 영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래오래 건강하게 잘 살아야죠, 여러분들. 네, 그러면은 오늘 또 이렇게 물러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디 제 영상을 보는 시간이 즐거운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 또 주말에 일하시는 분들 제가 끝까지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응원해 주십시오. 좋은 시간 많이 보내시고 좋은 거 많이 드시고요. 좋은 분들이랑 시간 많이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더 멋진 영상, 더 멋진 이야기, 더 멋진 영화, 더 멋진 모습으로 나타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딥그린이었습니다.